자, 첫 번째 세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Impact of Metaverse. 사회, 경제, 문화, 예술적 가치가 창출되는 메타버스의 실체와 디지털 경제에 가져올 파급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 얘기를 나눠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류정혜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패널에는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외국에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도브 3D 및 몰입형 디자인 부분 세바스찬 드가이 부사장님과 플레이어블 월드의 라프 코스터 대표님, 그리고 현장에 마블러스 임세라 대표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미래전략 인사이트 맡고 있는 류정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 세션의 제목이 임팩트 오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좀 다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앞서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그럼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먼저 그 자기 소개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제 각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좀 그려나가고 계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제 옆에 계신 마블러스 이제 임사라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블러스 대표 임세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영어 이름을 보시면 AR, VR, MR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서 마블러스한 놀라운 사용자 이제 교육 경험을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5년 전에 설립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가상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 오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이라는 컨셉으로 사실 교육 현장이 돌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더구나 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의 원격이나 다양한 이제 컨셉을 담은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도비의 세바스찬 드가이 지금 부사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지금 3D 쪽에 특히나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저는 세바스찬 드가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어도비 3D 그리고 몰입형 디자인 부문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2D 프로덕트가 있죠. 포토샵, 그 다음에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PDF 등이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3D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구현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사를 조인을 했을 때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이머시브 몰입형 디자인 부분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3D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뭐 2D 그리고 3D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3D로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메타버스라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러한 세계, 메타버스 세계를 포퓰레이트 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 많은 디벨로퍼들이 함께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스찬, 그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몰입형이라는 키워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디자인에 있어서 이머시브라는 단어가 갖는 좀 의미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몰입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령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몰입형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뭐 VR 헤드셋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3D로 이거를 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D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3D 몰입형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 신발이 됐건 아니면 다른 것이 됐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펙트럼을 한번 보자면 이 몰입형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입형의 방식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게 그냥 내가 화면만 보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은 내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뭐 몰입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내가 뭐 헤드셋을 끼고 그 세상 안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아예 녹아드는 것입니다. 네, 제 멋진 답변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이머시브라는 단어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실 텐데 그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레프 코스터 대표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사실 저도 이제 레프 코스터 대표님이 쓰신 그 재미 이론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업계 분들이 거의 필독서처럼 되게 읽고 계신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지금 플레이어블 월드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레프 코스터님의 소개와 그 다음에 어떤 시각으로 메타버스를 좀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 세계 MMO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25년 이상 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그 재미 이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가 플레이어블 월드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게임과 또 미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하게 빠르게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구축하고 또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샘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샌드박스 MM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뭐 예쁜 영상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아직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글로벌리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메타버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 대표가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다들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5년 내에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놀래키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좀 가장 주목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게임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면 그 영화를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보면은 야, 우리가 좀 이제 근시간 내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정말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저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이제 기술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 내년 이맘때쯤 한 1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3D나 AR이나 VR 기술들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유저들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한번 이분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 세바스찬이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봤던 그런 수트라든지 아니면은 헤드셋이라든지 그렇게까지는 구현이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기들을 내년에 다 달성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AR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VR도 또 다른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저희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툴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치 지금 메타버스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인터넷 지금 잘 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뭐 비슷해지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완전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구축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가령 뭐 웹페이지라고 하면은 뭐 3D 콘텐츠가 있죠. 그리고 이 3D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스크린에서 그런 경험을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러한 뭐 특정 사물에 대한 경험을 내가 했었는데 이 AR 경험으로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소한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메타버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이 됐건 뭐 교육이 됐건 앱이 됐건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 메타버스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당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창의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D는 마치 이 언어의 새로운 알파벳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뭔가 언어 체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초창기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떼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디지털 세상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우리 현실 속으로 침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실험은, 그러니까 게임 말고 다른 쪽이요. 그거는 저는 가상의 쇼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쇼핑하는 경험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내년까지 레디플레이어 1까지는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접하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미 3D 같은 느낌을 많이 이제 좀 느껴볼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초창기다. 이제 초창기고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래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쯤 저희는 어느 정도의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세바스찬 대표님, 부사장님과 동의합니다. 지금과 뭐 크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엄청난 기술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메타버스에 있어서 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진 않겠지만요. 사실상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아직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저희가 쫓던 꿈을 똑같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도 사실 80년대 아니면 90년대에 나왔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재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특히 레디 플레이어 1 비유를 사용할 때도 그 착각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반드시 몰입형 3D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뭐 당연히 메타버스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모든 기술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3D는 전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스토피아잖아요. 별로 살기 좋은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세계에서 메타버스가 구현됐을 때 중요한 것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즉 뭐 로봇이나 드론을 사용해서 범죄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타버스의 그 중요한 것은 그 몰입형 3D 경험과 더불어서 디지털 미러를 만들고, 그러니까 실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을 디지털에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로 쌍둥이처럼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결국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 플랫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수명 같은 문제도 있죠.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레디 플레이어 1의 꿈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사실 70년대부터 저희가 함께 해왔던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버, 대량 서버를 통한 실시간 인터랙션입니다. 그거는 뭐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던 기술이고,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클라우드 AR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에 다 내재적으로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뭐 페이스북의 그런 경험이든 아니면은 포켓몬 게임 경험이든 결국 아바타를 사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내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더 고도화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저희 자체를 클라우드에 바로 직접 업로드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래프 재밌는 말씀 되게 감사하고요. 아마 이거에 관련돼서는 좀 가장 구체적으로 3D 중심으로 좀 교육 경험을 AR, VR을 가지고 교육 경험을 이제 혁신하고 계신 우리 임세라 대표님께서는 내년쯤에는 지금 마블러스는 어느 정도까지 좀 진화된 모습을 교육 경험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교육 분야의 제페토를 빠르면 올해 이제 하반기 말에 아니면 내년도에 이제 론칭을 하겠다는 다들 이제 미션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의외로 내년부터는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뭔가 거대하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적용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줌으로 수업을 하거나 공교육에서도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가장 교육 분야에서 끌렸던 것은 우선은 학교나 러닝센터에 못 가는데 이거를 가상 세계로 옮겨놨다는 거에서 굉장히 대안적인 게 빨리 나오기도 했고, 또 하나가 특히나 학습자들은 집이나 얼굴 노출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3D 컨셉으로 모인다는 거에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나 이게 잘 적용하기 쉬운 다른 분야에 못지않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나오냐면은 동네 학원들이 문을 닫거나 영세한 것들을 진짜 다 온오프를 같이 운영하는 거를 막 700개, 1000개를 다 내년부터는 뭐 운영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3D 공간에 모여서 학습할 때 어나덜미라 그래서 이제 나의 공부자라는 거를 지금 생겨요. 뭐냐면은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를 학습을 하거나 심지어 원격으로 모여서 공부를 할 때도 이 평행 세계의 그 버추얼 학교에서는 내 자아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게이지가 올라가는,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것까지 지금 기획이나 내년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부분 진짜 많이 끌립니다. 그리고 지금 래프가 쓰신 게임 이론에서의 어떤 그 보상 관련된 부분들도 다 녹아나서 어떻게 보면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으로는 사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현실 경제나 경제적인 부분이 메타버스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래프 말씀에서도 디지털 트위닝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먼저 해주셨는데, 그 현실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예를 들면 이제 트위닝해서 가상 현실을 이제 만들고 그게 현실과 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나왔던 버추얼 리얼리티랑.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각 회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들도 생길 거고, 유저들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경제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메타버스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또 생길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래프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은 게임에서는 MMORPG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상 자산들을 사실 게이머들끼리는 또 교환하고 파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과 막 연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디지털 세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토지나 소유권이나 지구를 지금 막 팔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달을 벌써 팔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트위닝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미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저희가 기회를 좀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래프가 지금 그 플레이어블 월드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래프가 먼저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가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제가 1995년에 설계했던 게임에서 처음으로 성이 $1,000로 판매되는 걸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1,000로 온라인에 아이템이 판매된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디지털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대중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블록체인 베이스 게임, 예를 들어서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단지 가상 재화를 거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블록체인, NFT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사실상 이런 온라인 재화뿐만이 아니라 그 노동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아까 성을 비싼 값으로 거래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용을 죽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온라인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노동이라는 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지식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화이트 칼라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이 가상 환경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노동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가상 재화를 취득하는 방식이 단지 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식 노동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지식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화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제 분산형 연산을 통해서 그 프로틴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이 프로틴 폴드에 대한 엄청난 미스테리를 풀었다. 엄청난 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을 얻었다라고 지난주에 실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메타버스를 통제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에 해당하는 노동시장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가상 노동이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게임상에서 몬스터를 죽이는 과정을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몬스터를 죽이는 게이머들의 노조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 사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현상이고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가 이제 실세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세계가 메타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AR 게임을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을 운영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 뭐 중요한 몬스터라든지 뭐 포켓몬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카페에 포켓몬을 둘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포켓몬을 둘지 이렇게 이제 기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포켓몬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실제 커피숍의 고객 수가 달라질 수 있고 커피숍에 광고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가상 개체 즉 포켓몬을 소유하는가 그에 대한 문제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아마 다음번 저희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바스찬과 저희 임세라 대표님의 어떤 이 주제에 관해서 현실 경제랑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기업에는 도대체 이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걸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세바스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도비는 B2C보다 B2C도 있지만 B2B 쪽도 굉장히 강하시고 두 군데 모두 연결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실 경제랑 연결되는 부분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기회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사물이 디지털화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상의 버전이 있다. 사진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렸고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3D화 되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내가 어디에 직접 가서 케이터링을 불러서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단 한 번의 사진만으로 이거를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커피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작권 같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이제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예전에 비해서는 더 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물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의 그러한 채널도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사물을 3D로 단순히 시각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를 돕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버추얼, 그런 온라인에서 내가 최대한 많은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것. 이게 다 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게임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이 오센티시티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냐 이 진위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동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스스로 이제 자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디지털 사물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벽이 그래도 좀 있었다면 이 가상 세계에 있는 사물은 장벽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랄프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경제가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물 경제라는 것은 현실 그 자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가상 경제와 연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가 실물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좀 큰 질문들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테드 마크는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이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경제 그리고 메타버스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저희가 설계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의 임무는 크리에이터들을 돕는 것, 창의력을 보다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뭐 철학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요. 임사라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제 뭐 굉장히 멋진 기술로 사실 교육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메이크머니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네.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교육의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현실 경제랑도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교육 분야에서 단순히 보상을 하고 경제활동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타겟인 MZ 세대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진보돼 있고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의 방식을 더 이제 다른 도메인을 카피해서 저희가 그거를 기획을 또 고도화해야 되는 이슈도 하나 있었고, 또 단순히 이제 아이템으로 옷을 갈아입고 뭐 학습과 관련된 거를 사는 걸로는 조금 제약이 있어서 실제 커머스랑 저희도 연결짓는 이제 시도들을 사실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는 교육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경제활동, 아까 이제 라프가 말했던 레이버들이 스쿨에서 하는 것들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연동을 잘 안 시키면은 사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우려나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랜덤하거나 사행성이나 아니면 너무 게임의 논리를 가져오기보다는 아기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학습한 결과랑 연동지는 걸로 좀 많이 상세는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물론 아직 초창기여서 사실 이걸 먼저 논의하는 게 좀 지금 그 타이밍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아트의 판매에 관련된 NFT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 지적재산권이 예를 들면 아티스트한테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이거 소유권을 그럼 판매하면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아까 레프나 아니면 세바스찬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AI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슈는 벌써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임사라 대표님도 최근에 이거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게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뭐 정부 차원이나 정책 차원에서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될지도 한번 얘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규제나 거버넌스까지 얘기는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서비스에서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범죄 이슈가 하나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현실 세계에 있는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더 신종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소통하는 데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요새는 얼굴 인식으로 얼굴, 영상, 음성, 텍스트, 그 퍼포먼스 데이터까지 전방위적인 걸 모으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동의를 하거나 이것들을 취급하는 이슈나 이런 것도 저희도 법적인 거나 계속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문제가 메타버스가 현실과 연결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대로 사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전히 메타버스로 인해서 만들어질 굉장히 멋진 미래들, 혹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이 메타버스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의료 쪽에서는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제로 사실 의사들이 수련할 때 실습하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수련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되게 쉽게 또 굉장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수련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산업 현장이나 의료 현장이나 혹은 뭐 직장에서 예를 들면 혹은 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좀 쓸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방면에서 굉장히 저희에게 좀 이런 메타버스의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학습 분야에서 먼저 좀 선구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임사 대표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네, 아까 세바스찬이나 이제 라프가 얘기를 주셨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학교나 이제 3D 공간을 그냥 아예 기존 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냥 3D 공간을 하나 더 만든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키워나가고 동기부여를 하는 식으로 평행 세계랑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어서 특히 기존에 VR로 학습을 하거나 AR로 하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나 이런 것들로 공교육에도 생각보다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조금 프랙티컬하게 좀 내년도부터 좀 재밌는 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바스찬, 그 내년에는 좀 어떤 약간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의 경험 같은 것들이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근미래에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줄 좀 되게 좋고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될까요? 어떤 걸 상상하고 계세요? 네, 어도비의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툴들이 있죠. 아티스트들이 해당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형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새로운 형태의 창의력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도와서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이 가상 세계로 넘길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아티스트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를 통해서 경험을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라프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보다 자유롭게 두 세계 간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어도비는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3D 몰입형 디자인 툴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D 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주력 분야입니다. 네. 어도비가 어떤 미래를 좀 그리시는지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고, 사실 어도비에서 좀 빨리 해주셔야, 이 기술적으로 많이 구현을 해주셔야 다른 데서 이제 많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메타버스 공간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래프가 지금 만드시는 세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메타버스의 세계가 그 기존의 세계보다 훨씬 더 좀 좋은 경험을 더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경험했던 가상 컨퍼런스가 1994년, 1995년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가상 경험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지만 다만 커넥티비티라든지 표현 방식이 더 최첨단이 된 거죠.
2D가 아니라 3D가 아니라 이제 VR, AR을 사용하는 것이고 화질도 더 좋아지고 음질도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실 중요한 개선은 단지 화질 개선이나 렌더링 개선이 아닙니다. 뭐 어도비가 그쪽에서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들입니다. 유저들입니다.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어떤 향상들이 있었냐? 단순히 그래픽 개선뿐만이 아니라 커넥티비티 개선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원활하게 연결해서 원활하게 만나고 가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 접하지 못했던 문화를 이제 원활하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는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경제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실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서로에 대해 더 친해진다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메타버스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이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를 보다 잘 인정하고 또 이 전 세계인들의 차이를 보다 잘 존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바로 그런 촉진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영감을 받고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기술의 가장 큰 잠재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은 협업이거든요. 협업을 통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환경 내에서 공부를 더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게임에서 드래곤을 더 잘 죽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연결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메타버스 전도사가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미래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든 것 같거든요. 이게 비대면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과 훨씬 더 소통하는 게 되게 편해졌는데 이게 메타버스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이런 친근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하시고 질문이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 정도만 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갈까? 좀 시간이 안 될까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두 분께 그러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링크드인 쪽지 통해서 예, 그 한국에 지금 오늘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내드리고 또 답변이 오면은 그걸 또 이 사무국 통해 가지고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미국에 계신 두 분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세션으로 정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정혜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저희가 시간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몇 년 전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행사를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시간 관계상 심지어 부사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고 유튜브상에 남겨주신 질문들이 많았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이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개인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슈들을 좀 제너럴하게 다루는 자리니까요.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좀 더 알아보시거나 다른 기회의 포럼이라던가 행사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